전국적인 핫 이슈를 전국에서도 살펴보는 전국은 지금. 네, 전국은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두 분입니다. 박선 참교육학부모의 전주 지회장 자리하셨고요. 전민일보 정치부 홍민희 기자 오늘 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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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과학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아하.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기자님. 네. 먼저 이 R&D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영어가 굉장히 약하지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R&D는 이제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줄임말이에요. 네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의 약어로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자면 연구 및 개발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약간 예산을 다룰 때 R&D 예산, R&D 산업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R&D 예산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도 이제 뭐 특히 이제 막 저희가 이제 제조업 강국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조업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부도 그러고 기업도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1980년대부터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 R&D 예산만큼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동안은 줄이지 않는 기조를 유지했었고요. 네네. 확실히 이 R&D라는 게 가장 기초를 이루는, 그러니까 이제 신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근데 이 네.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과학계 반발도 큽니다, 지회장님. 네, 그러니까 한국연구재단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신진 과학자들이 이미 이 예산 삭감으로서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장비 아하. 주문 취소하는 등의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즉각 반응이 나왔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현재 대학 내에서는 이제 기초과학이 충분히 등록률이 좀 떨어지고, 아하. 네, 그리고 어려운 시점인데 이런 결정이 나오니까 당연히 좀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회장님, 그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소위 입틀막이라고 하죠. 네네. 우리 전북자치도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쵸. 기시감이 드는 행동 네네. 그런 장면이었는데 카이스트 졸업식에서였어요, 대전. 네, 저는 그 영상 순서에 따라서 경호원들의 경호도 좀 진화하는 게 보여요. 저희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성희 의원 데리고 나갈 때보다 카이스트 졸업생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더 일사불란하고 위장까지 하고 있었고. 맞아요. 네. 군 작전입니까? 네. 그 석사복인가요, 박사복인가요? 네. 그런 졸업생 옷 옷을 입고 또- 있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못 입은 네. 석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옷이 모자라서.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막 핫둘 이게 보여요. 그 동작이 그 네. 발 맞춰 나가는 모습이 그 전에 강성희 의원 때 했던 경호 행동이 분명 좀 칭찬을 받았거나 지지를 받았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다 싶습니다. 기자님 이런 이걸 뭐라 경호 진화라고 이거를 표현을 꼭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회장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지역 분들은 정말로 기시감이 있었죠. 이런 네. 사태가 사실은 저번 달에 있었던 그 전북특별자치도 그 출범식에서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지금 국회의원도 입을 막고 끌고 나갈 정도의 정부가 뭐 박사 한 명 정도 끌고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겠다. 그런 씁쓸한 느낌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아니 솔직히 우리 네. 전북 도민들 사이에서도 그 강성희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약간 찬반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네, 감독님 예, 잔치 행사인데 뭘 굳이 네. 그랬느냐 하면서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네. 이건 졸업생이고 졸업하는 당사자가 그런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약간 그 이후에 그 네. 소아과 의사 협회장이었나요? 그 네네. 제 3탄 입틀막 사건도 있었고 이게 네네.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정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게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님. 네, 저희 이게 좋은 의미의 역대급이면 좋은데 하필 굉장히 나쁜 의미의 역대급이라서 정말 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씁쓸한 마음이 큽니다. 국민은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철학자의 말이 좀 굉장히 유독 아프게 이렇게 다가왔었는데 네. 어쨌건 이번 정권은 유달리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서 진실을 호도하려는 태도들을 유독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카이스트 졸업생 끌어내는 영상과 같이 또 회자되는 옛날 영상이 있다고요, 지회장님? 네,
2007년 4월 4일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서명식 행사 때 행사 시작에 시위가 벌어졌어요. 네네. 요즘에도 계속 전장현 그 시위 때 많이 보이는 박경성 대표가 네. 대통령 앞에 바로 나와서 피켓을 들고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주장을 펼치는데 그때 대통령의 태도와 지금의 대통령의 태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어서 좀 더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태도를 보였었나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실 만큼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랬는데도 계속 이게 시위 구호만 외치자 말씀 중단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어허. 경호원들이 이렇게 모시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표현을 할 때 말씀 중단하지 않으시면 바깥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계속 이렇게 존대하는 그러니까 느낌이 상호작용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이제 외국의 오바마가 연설 중에 이민자 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 이민자 학생에게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거다. 그리고 그 학생을 내보내려는 경호원들에게 아니라고 그냥 두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리더가 어떤 태도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지 좀 잘 그동안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처음 기자님이 말씀하신 국민은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이 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들 반응도 들어보셨다고요? 네, 저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 사건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약간 정치에 대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지친 마음 총선 앞두고 그럴 수 좀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변에 아이를 과학 영재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에게도 한번 여쭤봤어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우리나라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교육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요. 이런 틀이 없었나. 이거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교육을 시키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를 정말 우리나라 교육에 맡겨도 될런지,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 살게 해도 되는지, 이런 회의가 들 정도로 충격이고요. 외국은 오히려 지금 과학으로 인한 결과물을 내주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국민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해요. 요즘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에 일단 그 기초과학 분야 R&D 그 개발비를 삭감하는 거는 일단 세계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특히 기초과학이나 여러 과학 분야를 더 튼튼히 해야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시대에 역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경호원들이 그 학생을 끌고 나간 거는 그거는 약간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게 그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발언할 수 있고 또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끌고 나간 거는 민주주의적이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틀막은 시대 역행적인 것 같아 우리 과거 역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듣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듣겠다는 건지 벌써 같은 일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입틀막이 있었을 때 경호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발표했던 정부, 계속 같은 방법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모습은 혹시 처음부터 잘했다고 칭찬해주진 않았을까 의구심만 드네요. 역시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오네요. 네네. 네. 어떠셨습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들도 되게 조금 기운이 없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심란하시다는 느낌이 다 와닿고, 그 마지막 우리 시민분께서 도대체 누가 이걸 잘했다고 칭찬해 줬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부터가 우리 정부가 신임을 정말로 국민들한테 못 얻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네, 기자님, 그러면 이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문제로도 굉장히 요즘 여야가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 중이긴 한데, 어쨌건 윤석열 정부의 일단 겉에 드러나는 뜻은 신년을 맞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하,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즉 졸업식에 참석한 것도 이 민생 토론의 일정 중 하나인데, 일종의 이공계 육성을 정부가 더 힘쓰겠다라고 홍보하기 위해 찾은 겁니다. 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 강국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발표를 이제
당당하게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을 왜 하느냐 그 말부터 그것부터 회복해라라는 식의 항의성 발언을 하자 졸업 가운을 입고 위장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혀서 끌려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시민 의견에서도 잠깐 나왔고 아까 노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두 번째가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세 번째고요. 이 사건보다 먼저 소아청소년 의사협회장도 대통령에게 발언하려다가 이제 끌려나간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틀막, 삼틀막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습관적 폭행 경우다라는 말까지 지금 흉흉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졸업생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과학 강국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도 그걸 봤는데 쿼텀 점프 이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네네네. 그러니까 과학 강국으로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큰 액수를 삭감하는 게 졸업생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사막이 아니야지. 네, 특히 요즘 그 포닥이라고 하죠. 박사학위 네. 받고 나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네. 화가 났으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기자님 이게 과학 네. R&D 예산이요. 원래 네. 그 2024년은 증액 예정이었다고 하던데 이게 오. 맞습니까? 네, 일단은 과기부 주도로 일단 전문가들 자문과 심의를 거쳐 보니 예. 올해 같은 경우는 R&D 예산을 한 2% 정도는 증액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 로드맵이 나왔었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 6월 말에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부분이 조금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14.7%가 삭감이 된 거고요. 너무 크게 방해에 막혔네요. 네. 정부는 당시 올해 예산안에 R&D 예산을 그 전년 대비 3조 4천억이나 삭감시켰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첫 감소세인데요. 보통은 보수 정권들도 연구개발비를 줄이는 데에는 대부분 주저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초과학 연구비가 너무 적어서 아무리 지금부터 몇십 프로를 올린다고 해도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의 투자였기 때문에 조금씩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정부들이 조금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었는데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는 국가 전략 기술과 해외 협력 예산을 늘리면서 기초연구 예산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은 칼질하는 이런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국의 연구자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죠. R&D 예산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근데 그것마저 칼질 당하니까 네.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지 회장님, 구체적으로 R&D 예산의 어느 분야에서 좀 삭감이 많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마이너스 268억 원으로 28% 가장 많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54억 원의 첨단 네. 바이오, 그다음에 마이너스 150억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로봇 등이 있어요. 대부분 네. 좀 신기술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그렇죠. 노화된 네. 기술에서 깎였네요. 그러니까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연이라고 하는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을 말하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한국을 세계적인 정보통신 국가로 이끌어온 기관인데 그동안 여기 연구해온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이요. 94%가 삭감돼서 폐지 위기를 맞았고요. 아이고. 네,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 기술 개발은 75% 삭감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다 중국으로 반도체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뭐 하지 예상이 말라는 되거든요. 얘기죠. 네, 이거는. 네. 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 교육이 뭐 자원이다 뭐 이런 그죠. 이야기를 국적 했는데 자원이다. 예. 참 씁쓸합니다. 네. 과학 강국 지원과 과학 R&D 예산 삭감. 앞서서 일부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사실 모순된 일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좀 이 R&D 예산 삭감되면 당장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좀 있을까요, 지 회장님? 네, 제가 대학원 시절에 공대 연구실에서 사무조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이 그 연구비 정산을 위해 서류 작성하고 결제를 받으러 다니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인문계열 대학원을 다녔지만 이를 위해서 이제 그 연구소에 있으면서 지켜본 바를 이야기해 보자면 정말 공대 대학원생들이 연구와 교수님 수업 보조 등의 일이 많으니까
보니까 집에도 안 들어가고 거의 공대에 살더라고요. 대학원생들은 사실 네. 뭐 장난으로 사람으로 분류가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정말 몸을 열심히 갈아서 일을 하시잖아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네. 뭐 지금 집에 자고 있는 대학원생 뭐 이런 말도 밈으로 있다던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수님은 이제 학생들 수고하는 걸 아니까 연구를 따와서 그 연구비에서 어떻게든 학생들 학비나 인건비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좀 직접 봤어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당장 이제 대학원생들 인건비가 안 나오겠죠. 아하. 그리고 이제 그때는 공대였지만 이렇게 순수과학하는 대학원생들 좀 더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박사 학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에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건 정말 진로를 그만둬야 하나 투잡을 해야 하나인 상황인 거고, 그래서 소년이 잘못하고 소년원 가고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 간다는 말이 아이고야.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말을 오픈 아이고. 이야기가 아니라 좀 다큐로 만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집안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 그죠. 과학을 하기 어려운 그런 네. 시대가 되기도 하겠군요. 그러니까요. 저는 참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가 이제 공대를 네. 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공대에서는 그러거든요. 야, 무슨 공대에서 학사는 아무 의미 없다. 최소한 석사, 그래도 박사는 해야 이제 공학 전공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한테는 지금 이런 세태가 정말 피부로 와닿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교수님들은 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최재철 교수님 예. 아시죠? 네네. 네. 저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았는데, 본인이 4대강 사업은 용서받지 못할 환경재앙이라고 비판했다가 대통령 눈밖에 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기초과학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보류하면 안 되고 적은 예산이라도 좀 꾸준하게 주는 것이 얼마나 아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과학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또 네. 기자님. 그리고 또 네네. 수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좀 이 가슴 아픈 비교를 해보자면 노벨 과학상에서도 한국의 기초 과학이 얼마나 좀 지지부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탄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노벨 과학상에서는 뚜렷한 그 수상자를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네. 반면 우리 가깝고도 먼 일본 같은 경우는 총 29명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하. 그중에 과학상으로만 25명이 받았다는 통계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네. 아마 그리고 이게 제 나이 또래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2000년대 초반인데 일본의 아주 평범한 중소기업 어떤 회사원이 그 노벨 화학상인가를 받아서 어허. 굉장히 뉴스에서 막 저희 나라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게 보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렇게 일관성 있는 기초과학 지원을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거의 전후부터 지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어쨌건 이런 과학상을 발굴을 해야 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런저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했던 노벨 과학상 종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일본이 이렇게 많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배경에는 일단 미래를 내다봤다라는 연구 과제 선정 등이 조금 돋보였고, 정부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과학하면 뭔가 그냥 이과 애들이나 하는 것 이런 인식이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좀 많은 아이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취시키는 교육 방식을 채택한 부분도 있고, 또 신진 연구자들 때부터 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이 저희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유학이나 해외 연구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됐던 점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는 부분의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기자님, 그 네. 과학 R&D 예산 삭감이 네. 우리 전북자치도의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 과학 R&D 예산 삭감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건 이제 과학도시라 불리는 대전이긴 하지만, 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비도 당연히 삭감이 되다 보니, 어쨌건 기업 유치와 육성을 모토로 하고 있는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땀이 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전북에 지금 털을 잡고 있는 전국 최대 농업 연구 정책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받은 타격은 정말 이번에 컸는데요. 정부는 이번 농진청의 R&D 예산을 전년 대비 24.6%나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네. 그 농진청은 그래도 중앙기관 중에서는 꽤 정부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도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특히 이 결정을 위해 내려져야 했던 사업의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따져서 삭감한 게 아니라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과제 단가를 조정하거나 또는 시설 장비비를 삭감하는 등 당장 눈에 보이는 지출에만 묻지마 삭감을 내리면서 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연구는 예전처럼 쌀을 몇 톤 더 생산하자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는 기후위기가 턱끝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농업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이기도 하면서 이 R&D에 대한 중요성이 농업 부분에서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줄여버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번 정부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실장님 이렇게 예산이 무차별로 삭감되다 보니까 나사에서 한국에 큐브 위성 뭐 달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무산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네. 있었다고요? 1월 말에 뉴스가 되었었는데요. 현재 나사에서 다시 한번 이제 사람을 달에 보내려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이름은 아르테미스입니다. 아하, 달의 여신. 네. 그래서 24년 9월에 달 궤도를 돌 아르테미스 2호를 보낼 때 여유 공간이 있어서 한국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을 함께 탑승을 시키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를 너무나 거절한 고마운 겁니다. 제안이죠 저희한테는. 그렇죠. 왜 거절한 겁니까 근데? 70억 예산이 없어서 거절을 한 거거든요. 야, 너무 한심하네요. 네, 이걸 만들어서 네. 실은 70억이 없어서 거절한 건데 오히려 이제 과학자들은요 이거를 단기간에 만들기 어렵지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계획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도 70억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해외 순방에만 사용한 돈이 원래 예산이 249억이었는데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총 578억 원을 그랬죠. 사용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70억이라는 돈은 나라 예산에서 충분히 융통을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이 정도는. 네네. 그러니까 이번 R&D 예산 삭감에도 이런 예산이 3배가 더 증액한 곳이 글로벌 R&D였어요. 그나마. 근데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친 결정이 바로 또 이건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아까 얘기했듯이 앞뒤가 계속 맞지 않는 정부의 네. 결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주개발 연구에 평생을 바친 연구진들한테는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젊은 연구자들은 그 길을 갈 엄두도 낼 수 없겠죠. 그러면 결국 네. 우리나라 연구 우주 개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네. 자, 기자님, 요즘 그 카이스트 졸업식 사건 이후에 네. 어떤 좀 변화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네, 최근에 어쨌건 이번 정부는 특히 약간 꼬리 자르기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워낙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다뤘잖아요. 그 문제로도 인식되고 이것 때문에 아마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 일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3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이런 동시 교체도 이례적이긴 한데 실세 차관으로 불렸던 조성경 제1차관을 임명 8개월 만에 경질하는 수준으로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사실은 이런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손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지금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분은 대표적인 윤심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파격적인 배우로 어쨌건 1차관이 됐는데 이분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자른다는 것 자체가 어쨌건 조금 일단 이 사태를 조금 진화시키고 보자라는 정부의 그 의도가 좀 엿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분들을 교체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 어쨌건 지금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단체 행동을 하려다가 지금 그 부분도 좀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 남아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계와 정부 간의 관계가 과연 이번 경질이든 이 다양한 이슈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아직은 한치 앞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관들이 다 바뀐 거죠, 정확히. 네네네. 네,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네. 새만금 잼버리 그렇게 났는데도 행안부 장관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참. 네. 어떤 어떤 인선이 적용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네. 없겠습니다. 네, 자, 시장님 또 시민분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도 한번 들어보고 오셨다고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이걸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가 이렇게 개념이 없다.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자체가 이런 개념이 있나. 미국은 민간 기업이 달 탐사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정부 자체의 지원이 없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손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손을 놓고 있고
어쨌든 그만큼 절방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께서 그거를 조금 경청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효율성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예산을 지켜주는 것이 먼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힘들지만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지켜줄 수 있는 또 그런 연구 개발비를 정부가 꼭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졸라매면 안 되는 분야도 물론 있기 그럼요. 마련이죠. 네. 실장님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IMF를 겪어도 손대지 않았던 것이 R&D 예산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삭감된 비율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소련에서 소련이 붕괴될 때 이 정도 삭감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데에서 네. 사례를 찾아봐야 네,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그런 상태인가 정부에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아니, 무슨 소비에트 연망까지 역사를 네, 거슬러 네. 가야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그렇게까지 역행했을 수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소리치는 건 어떻게 보면 쉽고 그 입을 틀어막는 것도 쉬울 수 있는데 그 안에 개개인이 살아가는 일상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또 해결되는 과정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말했던 오바마 연설대 사건을 보면 학생이 당신은 추방을 멈출 힘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오바마는 그렇지 않다.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우린 똑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답하는데 무조건 거부권으로 힘을 행사하지 말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보이고 민주적인 태도로라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가서 대통령이 그때 이렇게 연설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태도는 꾸준한 지원과 지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기자님도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태평성대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존재를 국민들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수준으로 이분의 존재감을 지금 아침 저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는 왕조 시대가 아닌 토론과 고민 또 설득과 타협의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친구들 간에 싸우더라도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대화를 해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자고 하거든요. 진짜 이런 말이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허탈한 요즘이지만 아직도 이번 정권에 남은 시간이 긴 만큼 이제라도 소리치는 국민들에게서도 들을 점은 없는지 좀 고민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부가 끝나고 나서라도 어떤 이유로 이런 사태가 밝혀졌는지는 꼭 명명백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말씀해주신 두 분 여기까지 소식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